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사이론 11주차 강의 날입니다. 11월 3일이고요. 제가 강의를 찍는 날은 날이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중부지방도 다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죠. 예전 노래 가사 그런 가사가 언뜻 생각났어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면 굉장히 추워진 날씨네요. 감기들 조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 내용은 지난주에 리포트를 내주면서 사전에 한번 검색해보고 자료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했던 내용입니다.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한 새로운 어떤 형사정책의 어떤 방향들, 사법의 방향들이 어떻게 우리 교정에 적용될 수 있는가, 또 적용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의 부분, 그리고 어떤 이념의 그러한 교정 이념에 대한 담론적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다. 어떤 면에서 경찰학부로서 경찰학부 쪽에서 공부했던 사람의 어떤 마인드, 특히 교정의 마인드, 이런 부분과 관련 지어지죠. 그래요. 먼저 수업에 앞서서 오늘 진행할 내용을 잠깐 볼까요? 오늘 이게 잘 포커스가 안 맞네요. 좋아요. 제가 적어 놓은 것이 더 잘 보일 것 같죠? 먼저 이번 주에는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찰 공무원, 공안직 공무원, 어떤 자세여야 될까? 들이죠. 첫 번째 하나 이야기는 흉기 난동 현장에서 도망간 경찰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을 거고요. 신문 지상이나 TV 뉴스, 그리고 당분간은 이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아요. 층간 소음의 갈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 진압 장비라 그러죠. 그걸 갖추고도 대응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이유로 현장을 빠져나와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중상 입은 피해자는 지금 의식불명인 상태이다. 매뉴얼을 또 만들어 놨었고요. 또 현장에까지 있던 경찰이 이 문제를 피해자를 그냥 위험한 상황에 놔두고 도움을 청하러 현장에서 빠져나갔다.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공안직 관련 사범들, 특히 공안직 공무원, 늘 교정직 공무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요. 하나는 세상이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덜 알아준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세상은 그 이해도가 낮거나 우리를 덜 이해해 주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이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사실은 전 세계 공무원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다. 어떤 자부심, 자긍심의 문제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의 부분들이. 교정직 공무원보다 더 어렵다면 그런 면에서는 경찰 공무원이겠죠. 현장 대응 업무에 위험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더구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들. 그래서 공안직 직원들에게는 제복을 입히는 게 제복이 갖는 그런 상징적 의미들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경찰에게는 이번에도 가져갔지만은 그런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진압 장비들이라는 게 있죠. 총기 권총도 있고요. 테이저건, 뭐 수정, 그리고 수갑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자장치가 되어 있는 3단봉. 마찬가지로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에서는 개호장비란 말을 쓰는데 테이저건이나 포승이나 수정이나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도록. 사실은 큰일이 있었을 때 용감한 어떤 시민들, 의협심 많은 시민, 정의로운 어떤 이웃, 정성스러운 이웃이 경찰 공무원과 다른 건 뭔가요? 매뉴얼을 숙지하고 훈련이 되어 있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소명감 있는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자리거든. 근데 그걸 회피했다. 소극적이고 어찌 보면은 소극적인 걸 넘어서 현장으로부터 그 자리를 벗어났다. 표현들을 좀 부드럽게 하자면 미흡한 사건 대응이다 이러는데 정말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좀 우선 뭐 이게 이제 현재의 조치는 경찰청장이 사과문을 냈고요. 인천 경찰서장도 사과문을 내고 경찰청장도 사과를 하고 현재로서는 경찰서장을 인천 논현 경찰서장을 직위해제에 된 상태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일각에서는 여성 경찰 이 부분에 대한 무용론까지 이야기할 만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가장 또 효과적인 부분은 여성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거나 뭔가 시민에 대한 접근성, 경찰 어떤 행정 업무의 친화성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또 사실 미국에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중부금 교도소에 가장 힘든 일도 직접 수용자를 상대하는 일도 여성 교정 공무원들이 전부 투입되어 있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런 그런 문화에서 조금은 아직은 우리나라 교정도 좀 위험한 부분에서는 약간 여성 교정직 공무원을 좀 배제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은 무용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뭐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범죄자 제압도 못하는 경찰이 경찰일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경도 남자 경찰관과 동일한 체력 조건을 적용하자는 뭐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은 충분히 여성 경찰관도 어디에서나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로 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돼요. 경찰의 어떤 소극적 대응, 미흡한 대처 능력,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비슷한 또 하나의 일들이 있죠. 경찰이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스마트워치라. 최근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강화한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도 통과했는데요. 스마트워치 여기서 나오는 스마트워치는 1초 이상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이치 전송과 함께 곧바로 119에 신고가 되는 장치래요. 그래서 이제 스토킹 범죄 또는 신변 보호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또 엉뚱한 곳에 출동했다, 뒤늦은 출동이다, 뭐 이런 문제들로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 말에 의하면은 실제 신고 장소와는 오차가 있었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좀 경찰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이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수사권 민영화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칼럼에 나와. 이 말은 뭐냐면 민사소송, 민사사건이야. 민사재판이야. 당사자끼리 문제니까 변호사를 고용하던 변호사의 비용이 얼마가 됐던 그 재판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던 당사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들도 대리인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은 변호사를 이름을 부를 때 대리인이란 말 안 쓰죠. 변호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래서 일본의 제1심 형사재판 변호인의 83.8%는 2017년 통계인데요. 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형사재판도 어떻게 됐었죠? 시장 논리로 따지면은 변호인이 대신 소송 대리를 하고 고소 대리를 한 거지.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문제가 되면 그 문제가 된 것만으로도 변호인의 수임 또 만약 이기면은 성공 사례 보수라는 게 그 문제를 다시 근거로 해서 재판을 근거로 민사소송에서의 보상 문제와 연계시켜서 그 보상을 받게 되면 배상이나 보상을 받게 되면 성공 보수로 받는 대단히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수사권 민영화이라는 이야기를 쓸 만큼 이렇게 칼럼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민영교도소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일이지 않은가 싶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정시설과 교정사에 대한 관련성 그런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말 그대로 교정시설이 교정사회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게 이 과목의 수업의 어떤 성격이죠. 수용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날에 그래서 교정시설들은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둬두는 그런 구금 위주, 또는 응보 이런 위주에서 처우로 구금에서 처우로 바뀌고 폐쇄된 시설에서 보다 사회화 개방화된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로 바뀌어가는 거기에 따라서 교정사회도 그런 문화가 많이 교정사회의 어떤 목표나 문화가 변천해 왔죠. 우리의 형집행법에서는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걸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관계법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서 법률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걸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5조에 보면 5조의 3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이 말은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한 교정시설의 운영들의 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자, 교정시설의 우리가 규모 및 설비인데 관계법령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6조 1항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 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여지를 두고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00명 이내로 규모 500명 이내의 규모로 신설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곳곳에 소규모의 교정시설을 설치하기란 한계가 있거든. 2항에는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적겸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자, 특히 시설은, 특히 거실은, 시설에서 거실은 뭐 정말 우리 집안의 어떤 삶의 공간들과 같은 거죠. 한 집에.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공간, 일정 공간을, 우리가 공부해왔던 거죠. 그리고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민영교도소는 한 군데가 있죠.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 자금을 90% 국가가 지원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규명해 놨을까요? 제7조에 교정시설의 설치, 운영의 민간 위탁.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 요건, 교정시설의 시설 기준, 수용 대상자의 선정 기준, 수용자의 처우의 기준, 위탁 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교정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인권 침해는 없는지, 법규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지 라고 하는 걸 살피기 위해서 매년 뭘 한다고요? 네, 순회 점검을 한다.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이에요. 매년 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무부 소속으로 있을 때 저도 법무부 소속일 때 순회 점검을 다녔었고요. 또 요즘 이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만 법무부 소속 본부의 소속으로만 순회 점검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7개 교정 시설을 교정 기관을 54개 지방교정처 53개 교정시설을 일일이 본부 소속 직원을 하여금 할 수 없을 때는 지방교정청 직원들이 한다. 지방교정청장이 위임받아서. 우리가 교정시설의 시설 및 창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감독의 기능이죠. 시설의 시찰의 부분은.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그건 검사와 판사만. 그리고 이러한 판사와 검사 이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상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학술 연구 등 정당한 이유가 명시해서 그 시설의 장이 허가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떤다 그랬어요? 지방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교정시설이 어떠한가, 어떤 문화로 형성되어 왔을까라는 것은 교정의 이념, 교정의 모델 이런 부분의 변천과 맞물려 왔겠죠. 물론 항상 시민들의 어떤 요구들, 소위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들이 또 교정의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잠깐 여러분들의 레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찾아서 잘 정리하는구나. 사실 이렇게 교재 가지고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훨씬 깊이 있게 공부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점수는 좀 그렇고요. 자, 볼까요? 이 부분들은 한두 시간 교재에 따른 내용 이렇게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찾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생각해서 이 과제를 준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교정 마인드, 경찰학부생으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하고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선은 리포트 내용들을 정말 잘 정리했어요. 원상 회복적 사법이 무엇인지, 그 의의와 등장 배경, 치료적 사법의 의의와 성격, 그리고 교정에서의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도 좀 찾은 학생들도 있고요. 또 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도 설명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의외였어요. 그것까지 요구했던 어려울 것 같아서 요구한 건 아니었는데요. 대단히 잘들 정리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리포트는 실제는 무엇보다도 이 내용만이 아니고 리포트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죠. 시험도 그렇고요. 뭔가 서술형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파악할 거. 주제를 이해해야 되고 뭘 요구하는지. 물론 이번 레포트는 주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어디서 이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고 무슨 의미인지를 살피는 것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리포트를 쓸 때는 주제를 이해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료의 수집과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 쓰는 방식대로 풀어내야 되겠죠. 그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또는 그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걸 우리가 목차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편집 정리해서 써내는 게 가장 좋은 리포트겠죠. 예를 들어서 내용이 참 좋아요. 어쩜 이렇게 잘 찾았나 싶어요. 쭉 여러분들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리포트도 있고요. 이런 학생의 경우에도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어요. 리포트 작성상에 보다 조금 더 세련되었으면 좋겠다. 내용과 전개가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트의 어떤 약간의 형식들 이런 부분이면 참 좋겠죠.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물론 이걸 읽고 평가하는 사람도 보기가 좋지만 일단은 이 내용들이 잘 이해되고 썩 정리했구나. 잘 이해하고 제대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쓰고자 하는지 목차를 써서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면서도 내용이 편해요. 어떤 논문을 쓸 때도 목차가 정리가 되면 그 논문의 절반 이상은 끝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제가 적어뒀어요. 개념의 이해와 논리적 전개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복적 사법, 소위 원상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